여러분, 아직도 일본 기술이 우리보다 한 수 위라는 거짓말에 속고 계십니까? 전 세계가 절대 불가능이라며 도망친 사우디의 거대 구덩이에서 오직 한국만이 대역 정옥을 이뤄내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280조 원 규모의 사우디 프로젝트 현장, 세계 최강이라던 일본의 TBM 장비가 지하 118m에서 처참히 박살났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조차 신의 영역이라며 백기를 들고 떠났지만 대한민국은 그 지옥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127시간 동안 잠 한숨 자지 않고 벌인 사투 끝에 일본도 포기한 0.7mm의 기적을 완성하며 전 세계를 경악시킨 한국 기술진들. 일본의 오만을 꺾고 국격을 드높인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영상 시청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로버트 해리슨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건설 엔지니어링 회사인 벡텔에서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었죠. 지난 30년 동안 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땅을 깊이 파고 거대한 도로와 댐을 만들고 바다 아래로 터널을 뚫으며 인류 문명을 잇는 일을 해왔습니다. 지도를 보며 선을 실제 돌과 강철로 바꾸는 게 제 인생이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는 제 경력 중에서 가장 크고 위험한 도전이었습니다. 리야드 시내를 비추는 태양은 마치 뚜껑을 열기 직전의 거대한 용광로 같았고 열기가 너무 뜨거워 저를 비행기 안으로 다시 밀어 넣으려는 것만 같았습니다. 비행기 계단을 내려오는데 섭씨 52도의 공기가 제 얼굴을 덮쳤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더위였죠.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칼날이 폐를 찌르는 것 같았고 목구멍은 안쪽부터 타들어가는 기분이 들고 있었습니다. 부츠 아래의 땅은 너무 뜨겁고 밝아서 하얗게 빛나고 있었고 선글라스를 얼굴에 바짝 붙이지 않으면 앞을 보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비전 2030이라는 계획의 핵심이었는데 사우디 왕실이 석유를 더 이상 팔 수 없게 될 때를 대비해서 만든 국가적인 계획이었죠. 단일 도시 기반 시설 사업으로는 공사비가 280조 원이나 되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프로젝트였습니다. 킹 칼리드 국제공항의 자동문을 지나 에어컨 바람이 닿지 않는 광장으로 걸어 나갔을 때 저는 잠시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열기 속에 검은색 SUV들이 길게 줄을 지어 서 있었는데 차 옆면에는 프랑스의 빈치, 독일의 호이티프, 이탈리아의 살리니 같은 유명한 회사들의 로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세계 건설업계의 거인들이 다 모여 있었죠. 제 옆을 지나가는 기술자들은 가죽 가방을 꽉 쥐고 서류를 확인하며 아주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공사 현장이 아니라 지구에서 내로라 하는 건설사들이 모인 전쟁터나 다름없었죠. 제 차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한 무리가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형광 연두색 조끼를 입은 아시아 사람들이었는데 공항 바닥에 주저앉아 커다란 설계도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도를 가리키며 아주 빠르고 활기차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바로 한국에서 온 삼성물산과 현대건설팀이었습니다. 제 옆에서 걷고 있던 현장 소장 마크는 그들을 보더니 코웃음을 크게 쳤습니다. 마크는 한국 사람들이 싼 값에 공사를 따내려고 덤비는 일꾼들일 뿐이라며 비웃었죠. 이런 큰 무대에서 높은 기술력도 없이 몸으로 때우는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저도 그때는 마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 한국은 그저 미국의 기술을 멀리서 어깨너머로 배운 나라였고 똑똑하기보다는 그저 빨리빨리 움직이는 데만 신경 쓰는 개발도상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들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설계도를 펼쳐놓은 바닥을 지나쳐버렸습니다. 며칠 뒤 킹 압둘라 금융지구 컨벤션 센터에서 진짜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2,000명의 사람들로 넓은 회의실이 꽉 차 있었죠. 큰 무대 위에서 파이살 알 사우드 왕자가 우리 모두를 향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왕자는 화면에 띄운 도시의 모습과 새로운 지하철 노선을 가리키며 4번 노선과 6번 노선이 만나는 지점 아래에 아주 위험한 지질학적 위험이 숨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곳의 암석은 마치 구멍이 숭숭 뚫린 치즈처럼 거대한 빈 구멍이 많고 미로처럼 얽힌 복잡한 지하수가 흐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었죠.
그렇게 약하고 흔들리는 땅 위에는 왕궁과 엄청나게 높은 빌딩들이 서 있었는데 작은 실수 하나만 해도 건물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기술자들은 그곳을 파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았기에 여기저기서 탄식과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왕자가 모두를 놀라게 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위험한 구간을 성공적으로 끝내는 팀에게는 50조 원 규모의 네옴시티 지하 프로젝트 계약권을 우선적으로 주겠다고 한 것이죠. 저는 지도를 보며 우리 미국의 기술력을 믿었기에 아주 자신만만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터널 굴착기인 타이탄을 가져왔거든요. 2,800톤이나 나가는 강철 기계로 정밀 공학의 정점이라 불리며 어떤 바위든 부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타이탄이라면 사우디 사막의 어떤 땅이라도 다 씹어 삼킬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우리는 세계 최고의 리더였고 그 누구도 우리의 기계나 역사를 따라올 수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한국 팀을 포함해 다른 나라 팀들을 둘러보며 저는 이미 우리가 승리자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야드 땅속에 우리의 기계와 자부심을 꺾어버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진짜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고 그건 에어컨이 나오는 사무실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격렬하고 힘든 일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확인하고 우리 팀에게 현장으로 이동하자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모래바람이 눈을 가리고 사막의 열기가 치솟는 오후, 우리는 백태리 왜 세계 1등인지 보여주러 가고 있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굴착을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냈을 때 리야드 시내의 땅 밑은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난 거대한 심장처럼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발밑으로는 타이탄의 육중한 모터가 처음으로 가동되면서 만들어내는 깊고 무거운 진동이 느껴지고 있었죠. 4층 건물 높이에 무게가 2,800톤이나 나가는 거대한 금속 벌레가 먼지 날리는 메마른 땅속을 파고 들어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기계는 108개의 다이아몬드 강철 이빨로 앞길을 가로막는 건 뭐든 부숴버리도록 설계된 우리 미국 공학기술의 자랑이자 결정체였습니다. 저는 초록색과 파란색 데이터가 빛나는 화면들로 가득 찬 제어실에 서서 수치들이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일정한 속도로 나아가고 있었고 처음 50m까지는 모든 게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기계는 석회암 지대를 마치 부드러운 빵처럼 씹어 삼키고 있었고 터널 안은 온통 뼈를 흔드는 낮은 굉음으로 가득 차 있었죠. 현장 소장인 마크는 메인 모니터에 표시된 진행 표시줄을 가리키며 예정보다 몇 주는 일찍 끝낼 수 있겠다며 싱글벙글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엔지니어였고 우리 손으로 만든 강철의 힘과 컴퓨터의 계산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깊이 측정기가 딱 55m를 가리켰을 때 소리가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더 이상 웅장한 굉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수천 개의 손톱으로 거대한 칠판을 긁어대는 듯한 날카로운 금속 비명이 들려오고 있었죠. 제어실 전체가 너무 심하게 흔들리는 바람에 테이블 위에 있던 커피잔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미끄러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급히 콘솔 모서리를 붙잡고 압력계를 확인했습니다. 바늘이 이미 빨간색 경고 구간을 마구 흔들고 있었는데 타이탄이 도저히 깨트릴 수 없는 무언가에 부딪혔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조종사에게 속도를 줄이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터널 안을 울리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 들리더니 곧이어 무서울 정도로 고요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거대한 모터가 멈춰버린 것이죠. 제어실의 어두운 벽면에는 빨간색 경고등이 깜빡이며 날카로운 알람 소리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즉시 냉각 조끼를 입고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터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의 공기는 타버린 기름 냄새와 뜨거운 금속 열기로 가득 차 있었고 열기는 지상의 사막 태양보다 훨씬 더 지독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기계가 충분히 식을 때까지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겨우 타이탄을 뒤로 빼내어 앞부분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본 광경에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절대 부서지지 않을 것 같던 커터 헤드는 찌그러진 고철 덩어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우리가 가진 가장 강한 강철로 만든 108개의 절단 디스크들은 처참하게 박살 나 있었습니다. 어떤 건 반으로 쪼개졌고 어떤 건 거대한 사포에 갈린 것처럼 뭉툭해져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달을 낸 암석 샘플을 채취해 분석했는데 공식 지도에 나와 있던 부드러운 석회암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수백만 년 전 고대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화성암이라는 어둡고 무거운 돌이었습니다. 경도를 측정하자 컴퓨터 화면에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320메가파스칼이라는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타이탄은 최대 250메가파스칼까지만 견디도록 만들어졌는데 말이죠. 우리는 마치 플라스틱 조각으로 다이아몬드를 자르려고 덤볐던 셈이었습니다.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몇 시간 뒤부터 다른 현장에서도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독일 호이티프 팀의 기계도 같은 바위에 막혀 멈췄고 프랑스 빈치 팀의 장비도 과열되어 고장이 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우디 왕실이 꿈꾸던 280조 원 규모의 메트로 프로젝트 전체가 아무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벽에 부딪힌 것이었습니다. 저는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들을 만들었던 독일의 위르겐 밀러 박사가 있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는 어두운 바위 조각을 손에 든 채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저에게 이 바위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곳을 신의 영역이라 부르며 이 지구상에는 2.4km에 달하는 이 단단한 화성암 벽을 뚫을 수 있는 기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고는 사우디 정부에 이 프로젝트를 취소하라고 권고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소란스러웠던 공사 현장은 이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기중기들은 멈춰섰고 수천 명의 일꾼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어찌할 바를 몰라 서성이고 있었죠. 대장격인 회사들의 검은색 SUV들도 하나둘씩 현장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기술자들의 올림픽이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끝나버렸다는 걸 모두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큰 소리치던 마크조차 타이탄의 부러진 이빨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죠. 우리는 최고의 기술과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지는 우리에게 거절의 의사를 밝혔고 우리에겐 그에 대한 해답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파내려간 어두운 구멍은 이제 우리 명성이 묻힐 거대한 무덤처럼 보였습니다. 50조 원 규모의 네옴시티 프로젝트도 이제는 영영 이루어지지 않을 동화 속 이야기처럼 느껴졌죠. 팀원들에게 철수 준비를 시키려던 바로 그때 멀리서 무언가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국 팀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럽이나 이탈리아 팀들처럼 짐을 싸서 트럭에 싣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구덩이 가장자리로 더 많은 장비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액체 질소가 담긴 거대한 탱크와 이상하게 생긴 파이프 뭉치들을 계속 들여오고 있었죠. 그들은 박살난 기계를 쳐다보는 대신 마치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처럼 땅바닥을 뚫어지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뭘 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어차피 우리처럼 실패할 게 뻔하다고 생각해서 별로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의 팀장인 한성민의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지만 그의 눈은 머릿속에서 이미 문제를 다 풀어낸 사람처럼 바위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곳에 잠시 서서 질소 탱크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증기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용감한 건지 아니면 그저 무모한 건지 궁금해지더군요. 이제 벌어질 일은 완전한 재앙이 되거나 아니면 세상에 한 번도 보지 못한 놀라운 광경이 될 것이었습니다. 안전하고 예측 가능했던 미국식 공학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과거의 규칙이 통하지 않는 곳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정적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지만 그 침묵 너머로 한국팀이 펌프를 가동하는 희미하고 규칙적인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포기하고 작별 인사를 건넬 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뉴욕 본사에 전화를 걸기 전에 조금만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이 모래 구덩이 속 깊은 곳에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꼭 확인하고 싶어졌거든요. 리아드 프로젝트 본부 회의실의 침묵은 마치 320메가파스칼의 그 바위가 우리 가슴을 직접 누르고 있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긴 마호가니 탁자에 둘러앉은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자기들의 빈 커피잔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독일의 위르겐 밀러 박사는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고 프랑스 대표들은 벌써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시간을 자기들끼리 속삭이고 있었죠. 에어컨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지만 우리 모두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방 안은 숨이 막힐 듯한 기분이 들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관리들이 공사 중단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려던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뒤쪽에 무거운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려보니 한국팀의 한성민 매니저가 옆구리에 두꺼운 설계도 뭉치를 끼고 태블릿을 든 채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처럼 지친 기색이 전혀 없었고 마치 전쟁터로 나가는 군인처럼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발언권도 얻지 않은 채 곧장 앞으로 걸어가더니 태블릿을 눌러 벽면에 거대한 입체 지도를 띄웠습니다. 그건 사우디 정부가 나누어준 공식 지질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도시 아래 땅의 밀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훨씬 더 정밀한 지도였는데 빨간색과 보라색으로 표시된 구역들이 가득했습니다. 한 매니저는 다른 나라들이 낡은 데이터만 믿고 있을 때 자기 팀은 지난 3개월 동안 몰래 테스트용 구멍을 파서 직접 확인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화성암의 존재와 지하수가 가장 강하게 흐르는 지점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가 무시했던 팀이 미국 최대 기업인 우리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면서도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한 매니저는 지하 118m 지점을 가리키며 지금의 터널 굴착기는 아무리 고쳐도 그 단단한 바위를 뚫을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더니 옆에서 밀고 들어가는 대신 땅 위에서 118m를 수직으로 파내려가 위에서 직접 타격하겠다는 미친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고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들은 지하수 압력이 엄청난 사막 도시 한복판에서 그런 구멍을 파면 주변 빌딩들이 다 무너질 거라며 자살 행위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한 매니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안 동결 공법이라는 기술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속에 수백 개의 강철 파이프를 박고 영하 196도의 액체 질소를 흘려보내서 축축한 흙과 지하수를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얼음벽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이 얼음벽이 거대한 방패 역할을 해주면 그 안쪽에서 안전하게 수직 구멍을 팔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제가 제정신이냐고 매일 50도가 넘는 사막의 열기가 그 얼음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말했더니 그는 이미 열에너지 계산까지 끝냈다며 아주 당당하게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파이살 왕자가 회의실을 진정시키더니 한 매니저에게 다가갔습니다. 왕자는 근처 왕궁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한 매니저는 아주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왕자는 시계를 보며 48시간의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이틀 안에 그 얼음벽이 버틸 수 있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280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는 취소되고 한국팀은 다신 사우디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이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가는 한 매니저를 따라갔습니다. 자존심이 몹시 상한 상태로 왜 우리에게 진작 지질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았느냐고 따지듯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매니저는 걸음을 멈추고 아주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우리가 한국팀을 머리는 없고 몸만 쓰는 이등 노동자 취급을 하지 않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자기들을 비웃고 값싼 일꾼이라 부르는 사람들에게 왜 애써 얻은 비밀을 공유해야 하느냐는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마크와 제가 했던 말들이 떠올라 가슴 한구석이 찔리고 있었거든요. 그가 떠난 뒤 저는 상황을 직접 확인하려고 한국 공사 현장으로 가보았습니다. 그곳은 정적만 흐르던 우리 현장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마치 군사작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죠. 액체 질소를 가득 실은 하얀 탱크트럭 수십 대가 줄을 지어 서 있었고 차 옆면에 낀 성에가 사막 열기에 치익 소리를 내며 증발하고 있었습니다. 형광 연두색 조끼를 입은 수백 명의 한국 일꾼은 기계처럼 완벽하게 움직이며 강철 파이프를 땅속에 박아 넣고 있었습니다. 한성민 매니저는 시원한 사무실이 아니라 섭씨 52도의 뙤약볕 아래서 먼지와 기름 범벅이 된 채 진두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50년 전 쿠웨이트에서 일하셨던 아버지가 해주신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인들은 삽질은 잘하지만 기술의 주인이 될 수는 없을 거라며 영원히 우리 밑에서 일할 사람들이라고 하셨던 그 말이 말입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그 예언을 완전히 박살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세대가 바뀐 것이었죠. 우리가 가르쳤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현장 입구의 커다란 전광판에는 48시간의 카운트다운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액체 질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수증기가
일꾼들의 발밑을 감싸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불타는 사막 한가운데에서 차가운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강렬한 에너지에 압도되어 몇 시간 동안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밥도 먹지 않고 해가 질 때까지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순히 공사가 아니라 자기들의 자존심과 국가의 명예를 걸고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내내 한 매니저의 차가운 대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만하게 굴고 있을 때 우리가 포기한 프로젝트를 저값싼 일꾼들이 살려내고 있었던 겁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질소 펌프의 낮은 진동이 발바닥을 통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사막에서 새로운 힘이 솟아오르는 소리 같았죠. 저는 SUV에 앉아 카운트다운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남은 시간은 48시간 12분. 앞으로의 이틀이 리야드 메트로의 운명과 우리 모든 엔지니어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50년 만에 일어나는 거대한 역사의 변화를 지켜보는 증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사막의 밤 공기는 여전히 뜨거웠지만 땅 밑이 얼어붙기 시작하는 걸 느끼며 저는 등 뒤로 서늘한 소름이 돋고 있었습니다. 현장 입구에 있는 거대한 카운트다운 전광판의 빨간 숫자들이 제 눈을 찌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48시간. 3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구조물들을 지어왔지만 이렇게 거대한 작업에 이토록 짧은 기한이 주어진 건 제 평생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보통은 허가를 받고 안전 울타리를 치는 데만 몇 주가 걸리는데 한국 팀은 전혀 다른 시간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망대에 서서 아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건설 현장이 아니라 사막 전쟁 한복판에 세워진 첨단 군사 기지처럼 보이고 있었습니다. 리야드의 기온은 여전히 52도를 넘나드는 무더위였지만 한국 팀의 현장 주변으로는 묘하고 짙은 하얀 안개가 지면을 따라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바로 액체 질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증기였죠. 거대한 은색 뱀처럼 늘어선 수십 대의 탱크 트럭이 단열 파이프망에 연결되어 있었고 그 파이프들은 땅속으로 깊숙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고압 펌프가 영하 196도의 차가운 액체를 땅속 깊이 밀어넣으면서 내는 규칙적인 쿵쾅거림이 계속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의 끓어오르는 태양과 한국 기술의 차가운 냉기가 정면으로 맞붙고 있었던 겁니다. 형광 연두색 조끼를 입은 일꾼들은 너무 빠르게 움직여서 마치 잔상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소름 돋을 만큼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하지만 그들은 모든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 팀이 구멍을 뚫으면 다른 팀은 강철 냉각 파이프를 끼워 넣고 또 다른 팀은 질소 밸브를 연결하고 있었죠. 시작한 지 12시간 만에 그들은 벌써 지하 30m 지점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마크는 계속 수첩을 확인하며 분명히 안전수칙을 어기거나 날림으로 하고 있을 거라고 투덜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메인 화면의 센서들을 확인해 보니 파이프는 모두 완벽하게 수직을 유지하고 있었고 온도계도 전부 정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모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이끌었던 그 어떤 팀보다도 훨씬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시간이 흘러 24시간째가 되자 깊이는 90m에 달했습니다. 집안 동결 공법이 실제로 먹히고 있었던 거죠. 액체 질소가 젖은 모래와 흙을 콘크리트보다 단단한 원기둥 형태의 얼음으로 바꾸어 놓고 있었습니다. 땅속에 거대한 얼음 파이프를 만들고 그 안쪽을 수직으로 파내려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제 등 뒤로는 땀이 흐르고 있었지만 구덩이 위로는 차가운 바람이 올라오는 기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34시간째 되던 순간 지하 108m 지점에 도달했을 때 대지가 반격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기도 전에 귀로 먼저 들렸습니다. 땅 밑에서 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깊고 낮은 울림이 들려왔죠. 제 발밑의 땅이 너무 심하게 흔들려서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모니터의 열화상 카메라 화면은 차분했던 파란색에서 요동치는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순식간에 변하고 있었습니다. 공식 지도에는 없던 거대한 지하 대수층, 즉 고압의 지하수 강이 얼음벽의 작은 틈을 뚫고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진흙탕 폭포가 초당 3톤의 속도로 구덩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제트 엔진을 틀어놓은 것처럼 귀가 먹먹할 정도의 소음이 들리고 있었죠.
바닥에 있던 일꾼들은 눈에 보일 정도로 빠르게 차오르는 물을 피해 비상사다리로 서둘러 대피하고 있었습니다. 마크는 제 팔을 붙잡으며 이제 끝났다고 소리쳤습니다. 수압이 너무 높아서 구덩이 전체가 무너지고 거리까지 통째로 가라앉을 거라고 당장 주변 구역을 다 대피시켜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었죠. 공학적으로 볼 때 마크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 정도 규모의 지하수가 터져 나오면 현장은 포기해야 합니다. 물이 안쪽에서부터 얼음 벽을 녹여버릴 테니 108m의 구덩이는 거대한 진흙 무덤이 될 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한성민 매니저는 도망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흙 범벅이 된 얼굴로 구덩이 끝에 서서 무전기에 대고 명령을 내리고 있었죠. 그는 부하들에게 도망치라고 하는 대신 대형 질소 주입기를 가져오라고 하더니 제 심장을 먹게 할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크레인 바구니에 직접 올라탄 것이었죠. 제가 달려가 케이블을 붙잡고 이건 자살 행위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래쪽 물은 얼음처럼 차갑고 차를 찌그러뜨릴 정도의 힘으로 몰아치고 있었거든요. 그는 잠을 못 자서 충혈된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리아드 메트로의 꿈은 여기서 끝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진정한 엔지니어는 대지로부터 도망치는 게 아니라 대지가 말을 들을 때까지 대화를 시도하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용접 마스크를 내리고 크레인 기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화면을 통해 그가 어둡고 포효하는 물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카메라 속에 그는 108m 아래 사나운 폭포수 한가운데에서 매달려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물살의 벽으로 내동댕이 쳐지면서도 그는 두 손으로 거대한 질소 파이프를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물이 새어나오는 지점에 파이프를 직접 박아 넣어 그 입구부터 얼려버리려는 목숨을 건 도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소리와 이따금 바위에 부딪히는 금속음만 들릴 뿐 현장 전체가 2시간 동안이나 고통스러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죠. 그러다 서서히 소리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콰아 하던 폭포 소리가 질척거리는 소리로 바뀌더니 이내 날카로운 균열음들이 들려왔습니다. 열화상 모니터에서도 빨간 구역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질소의 강력한 냉기가 드디어 승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뿜어져 나오던 물이 바위 틈에서 그대로 얼어붙고 있었던 겁니다. 불과 몇 분 만에 폭포는 벽에 박힌 거대하고 반짝이는 얼음 기둥으로 변해 물길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구덩이 벽에 박힌 거대한 얼음 이빨 같았죠. 크레인 바구니가 마침내 한 매니저를 다시 지상으로 끌어올렸을 때 그는 온몸이 하얀 성에로 뒤덮여 있었고 안전벨트도 스스로 못 풀 정도로 손을 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도 거의 얼어붙기 직전이었지만 그는 의료 텐트로 가지 않았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고 물 한 병을 들이켜더니 다시 구덩이를 가리켰습니다. 그는 쉰 목소리로 10m 남았습니다. 계속 파세요라고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10m는 가장 힘든 구간이었습니다. 제 타이탄 기계를 망가뜨렸던 그 전설적인 320메가파스칼의 화성암 구간이었으니까요. 여기서는 커다란 굴착기를 쓸 수 없어서 다이아몬드 가루를 섞은 고압 워터젯과 아주 정밀한 미세 폭약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수만 개의 망치로 모루를 동시에 치는 것 같은 소음이 들렸고 진동이 너무 심해서 근처 고층 빌딩의 유리창들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밤을 꼬박 새우며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호텔로 돌아가고 싶지도 앉아있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 불가능해 보이는 바위벽이 정말 뚫리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47시간 52분째 되던 때 무전기에서 갑자기 맑고 선명한 신호가 흘러나왔습니다. 바닥에 있던 일꾼이 마지막 층을 뚫어낸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118m에 도달했습니다. 프로젝트의 핵심부로 연결되는 완벽한 수직 통로를 만들어낸 겁니다. 지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를 무렵 파이살 왕자가 헬기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구덩이 끝으로 걸어가 깊고 차갑고 완벽하게 둥근 그 구멍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냉각 물리법칙이 만들어낸 예술 작품이었죠. 왕자는 긴 말을 하지 않고 한성민 매니저에게 다가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저는 깨끗한 흰색 감독 관복을 입고 서서 부끄러움과 깊은 존경심이 뒤섞인 묘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들려주셨던 단순 일꾼 이야기는 이미 죽어버린 시대의 옛날 이야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지하철을 짓는 게 아니라
인류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다시 쓰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 일꾼들의 환호성이 구덩이 안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한 매니저는 저를 보며 미소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이제 겨우 입구를 만든 것뿐이라고 저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저 단단하고 깨지지 않는 검은 바위를 뚫고 거대 기계의 도움도 없이 수평으로 2.4km를 더 가야 했거든요. 그는 앞으로의 6주에 비하면 지난 48시간은 휴가처럼 느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모든 인원을 극한까지 몰아붙이며 잠도 자지 않고 발파와 굴착을 이어가는 127시간 릴레이를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폭약을 준비하는 그들을 보며 저는 이제 이게 단순한 건설 공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사막 위에 새로운 전설이 쓰여지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저는 그 길을 단 한 치도 놓치지 않고 지켜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0.7mm의 기적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처음으로 저는 그들이 해낼지도 모른다는 믿음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지휘소로 향하기 전 마지막으로 118m의 어두운 구멍을 내려다보았는데 제 얼굴을 스치는 얼음처럼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그건 불가능이란 단어를 아직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건네는 차가운 약속 같았습니다. 지하 118m 깊이의 얼어붙은 구덩이 바닥에 서서 저는 30년 경력 중 처음으로 제 자신이 아주 작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질소 파이프 때문에 벽면은 얼음으로 미끄러웠고 터널 안은 타버린 디젤 연료와 젖은 진흙, 그리고 부서진 바위 냄새로 가득 차 있었죠. 우리는 바닥에 도달했지만 진짜 악몽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단단한 320메가파스칼의 화성암을 뚫고 수평으로 2.4km를 더 파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건 거대한 다이아몬드 덩어리에 구멍을 뚫는 것이나 다름없었죠. 우리의 거대한 타이탄 기계는 이미 고철 더미가 되어버렸기에 한성민 매니저는 사람의 손과 미세 폭약으로 이 일을 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기계도 없이 어떻게 그 속도를 맞추느냐며 코웃음을 쳤지만 저는 곧 127시간 릴레이가 시작되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강철 기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진 거대한 장치가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팀들로 나뉘어 움직이고 있었죠. 회색 먼지를 뒤집어 쓴 한 팀이 어두운 구멍에서 나오면 대기하고 있던 다른 팀이 드릴 과학 폭약을 들고 바로 뛰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밥을 먹으러 지상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진동이 울리는 더러운 바닥에 앉아 서둘러 밥을 입에 밀어넣고는 다시 무거운 도구를 집어들고 있었죠. 저도 그들이 언제쯤 지쳐 쓰러질지 지켜보기 위해 그곳에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작업 3일째가 되자 모든 곳에서 피로가 묻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돌가루 때문에 충혈된 눈과 잠을 못 자 벌건 눈동자에서 그 고단함이 느껴졌죠. 그들의 손은 깊게 베인 상처와 씻기지 않는 검은 기름때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소음과 진흙 한복판에 세워진 임시 의료소에는 젊은 엔지니어들이 줄지어 앉아 링거를 맡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씹을 기운조차 없어서 영양제와 비타민을 혈관에 직접 주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30분 정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자기 팔에서 직접 바늘을 뽑고는 다시 헬멧을 쓰고 어두운 터널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정말 용감하면서도 무서운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제대로 고개도 못 들고 있던 지훈이라는 젊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타국의 사막 지하철을 위해 몸이 망가질 정도로 스스로를 몰아붙이느냐고 물었죠. 그는 지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리야드 같은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매일 끔찍한 교통체증 속에서 가족과 떨어져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요. 이 터널이 완벽하게 지어지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1시간씩 삶의 여유를 되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127시간의 고통이 수백만 명의 인생을 되찾아주는 값진 거래라는 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이익이나 공기를 따지지만 이 한국 사람들은 인간의 시간이라는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바위 안쪽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정밀함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양쪽에서 터널을 파고 들어와 중간에서 만날 때는 시작할 때의 아주 작은 실수가 나중에 거대한 재앙이 되기 마련입니다. 시작 지점의 각도가 손톱만큼만 틀어져도 2.4km를 지나면 서로 만나지 못하고 수미터나 어긋나게 되니까요. 레이저 가이드와 센서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열기와 발파 진동 때문에 정밀 기계들이 자꾸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국 엔지니어들은 자신들의 감각과 수동 측정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폭발을 하고 나면 1시간을 꼬박 들여 1mm 단위까지 측정하고 나서야 다음 구멍을 뚫고 있었죠. 뚫고, 터뜨리고, 치우고, 재는 느리고 고통스러운 과정의 반복이었습니다. 바위가 너무 단단해서 드릴 날이 몇 분마다 녹아내리거나 부러졌고, 공기 중에는 회색 먼지가 가득해 사람들이 마치 구름 속을 걷는 유령처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성민 매니저는 5일 동안 잠 한숨 자지 못한 채 터널맨 앞에 서서 돋보기를 들고 레이저 수치를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쉰 목소리로 겨우 속삭이듯 말했지만 그가 명령을 내리면 모두가 기름칠한 기계처럼 즉각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던 단순 일꾼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요. 아버지는 삽질하는 사람들을 보셨겠지만 저는 자신의 몸을 연료 삼아 수학과 물리학을 실천하는 거장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왕실과 전 세계 언론의 압박이 매일 거세졌지만 한국 사람들은 카메라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바위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들은 0.7mm라는 이 거대한 공사에서는 농담처럼 들리는 숫자를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10cm나 20cm 오차만 나도 대성공이라고들 하지만 한 매니저는 완벽함만이 자신들이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라는 걸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발파가 일어날 때마다 118m 깊이의 구덩이 전체가 진동했고 저는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고층 빌딩들을 생각하며 가슴을 졸였습니다. 우리는 마치 바늘 끝 위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죠. 독일 전문가인 밀러 박사도 가끔 내려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렇게 강렬하면서도 극도로 정밀하게 일하는 팀은 생전 처음 본다면서 말이죠. 우리는 산의 심장을 관통하는 다리를 폭약 하나하나로 직접 놓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형 냉각팬을 돌려도 터널 안은 섭씨 40도까지 올라갔고 습도가 너무 높아 옷은 항상 땀과 진흙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들리는 소리라고는 드릴의 날카로운 비명과 폭발음, 그리고 짧고 단호한 지휘 소리뿐이었죠. 저는 경쟁사 직원에게는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깊은 존경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공장에서 더 좋은 기계가 만들어지길 기다리고 있을 때 한국인들은 이곳 진흙탕 속에서 스스로를 가장 완벽한 기계로 탈바꿈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6주간의 마라톤이 마지막 주에 접어들자 피부에 닿는 사막의 열기만큼이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두 터널이 만나기로 한 지점에 거의 다다랐거든요. 만약 치수가 틀렸다면 그 모든 고생과 잠 못 이루던 시간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전 세계 엔지니어들의 웃음거리가 될 거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덧 벡텔의 부사장 로버트 해리슨이 아니라 진흙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한 명의 엔지니어가 되어 더 오래 현장에 머물며 일손을 돕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바위벽을 향해 나아갈수록 프로젝트의 심장 박동 소리는 점점 더 크고 빠르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0.7mm의 기적이 현실이 될지 아니면 사막의 모래 속으로 사라질 꿈이 될지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한성민 매니저는 지옥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도 떨림 없는 손으로 어두운 바위벽에 마지막 드릴 지점을 분필로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이 어둡고 깊은 구덩이 속에서 건설의 역사는 이미 새로 쓰여졌다는 것을요. 우리는 이제 마지막 발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지하 118m 구덩이 바닥은 긴장감이 너무 팽팽해서 마치 물리적인 무게가 제 피부를 누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2.4km 터널의 양쪽을 가로막고 있는 마지막 5m의 바위벽 앞에 서 있었죠. 제 주변에는 위르겐 밀러 박사와 파이살 알 사우드 왕자를 비롯해 건설업계의 거물들이 모여 있었고 수십 명의 기자들이 어둡고 먼지 날리는 벽을 향해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성민 매니저는 마지막 암석면 앞에 서서 전자기폭 장치 위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잠을 못 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만큼은 아주 날카롭고 집중력 있게 빛나고 있었죠. 시계를 확인하니 약속한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터널 안은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와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만 들릴 뿐 완벽한 정적에 쌓여 있었습니다.
한 매니저는 팀원들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왕자를 한번 쳐다보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발바닥을 타고 깊고 묵직한 진동이 전해졌고 뜨거운 공기와 회색 먼지바람이 우리를 덮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눈을 가린 채 몸을 움츠렸죠. 부서진 돌가루가 만든 두꺼운 먼지 구름 때문에 한동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터널이 무너진 건 아닌지 아니면 드디어 구멍이 뚫린 건지 확인하기 위해 저는 숨을 죽이고 먼지가 가라앉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먼지 구름 한가운데에서 아주 작은 빗줄기가 하나 새어나왔습니다. 반대편에서 비춘 손전등 빛이었죠. 그 순간 한국 일꾼들 사이에서 터져나온 환호성은 마치 천둥 소리처럼 터널 벽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흙과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하고 서로를 껴안으며 울고 웃으며 구멍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서가 남아 있었죠. 기술팀이 고정밀 레이저 스캐너와 디지털 측정 도구를 들고 들어와서 양쪽 터널이 얼마나 정확하게 맞물렸는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주 동안의 모든 고통이 평가받는 진실의 순간이었습니다. 수석 기술자가 레이저 삼각대를 조정하며 컴퓨터가 데이터를 계산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터널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얼어붙은 듯 기술자의 태블릿 화면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죠. 마침내 깜빡이던 숫자가 멈추자 기술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평 오차가 겨우 0.7mm라고 말이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차가운 냉각 파이프와는 상관없이 제 등골에 소름이 쫙 돋고 있었습니다. 밀러 박사는 입을 벌린 채 충격에 빠져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는 사람이 하는 작업으로 이 긴 거리를, 그것도 단단한 바위를 뚫고 오면서 이렇게 정확할 수는 없다며 수치를 다시 확인해 달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종이 한 장보다 얇은 0.7mm였죠. 그들은 어두운 땅속 2.4km를 지나오면서 거의 오차 없이 정중앙에서 만난 것이었습니다. 제 평생 본 것 중 가장 완벽한 공학 기술이었습니다. 파이살 왕자가 한성민 매니저에게 다가가 그의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손을 맞잡았습니다. 왕자는 한국팀이 사우디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기적을 이뤄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어둡고 먼지 가득한 터널 안에서 50조 원 규모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계약서에 바로 서명을 했죠.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묘한 평화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도 틀렸고 저도 틀렸지만 이런 수준의 기술력을 직접 보니 엔지니어로서 말할 수 없는 자부심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들이 물러간 뒤 저는 한 매니저에게 다가가 제가 결코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행동을 했습니다. 고개를 숙여 제 오만함에 대해 사과를 건넸죠. 당신들의 팀이 진정한 엔지니어링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으며 이제는 당신들이 세계 건설 현장의 주인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한 매니저는 피곤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는 이제 누구의 위나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저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드는 파트너가 되자고 하더군요. 다음 날 아침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앉아 저는 가방에서 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국팀이 선물로 준 형광 연두색 안전모를 놓아두었죠. 창밖으로 구름 아래 사라지는 리야드의 사막을 내려다보며 저는 그 0.7mm의 간격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거리가 아니라 한 나라가 진심과 규율을 가지고 도전할 때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였습니다. 서구 사회가 나머지 세상에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리던 시대는 끝이 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일을 해내며 스스로를 증명한 새로운 세대가 등장한 것이죠. 저는 그 작은 수치가 제 30년 경력 중 가장 중요한 배움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안에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의 시간을 아껴주기 위해 그들이 바친 피와 땀, 그리고 127시간 동안 잠을 잊은 열정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비행기가 높은 하늘로 솟아오를 때 저는 새로운 에너지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퇴하러 뉴욕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한국을 보라고 말해주기 위해 돌아가는 기분이었죠. 제가 본 기적은 마법이 아니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적당이라는 말과 타협하지 않은 결과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곧 리야드 메트로의 열차가 이 터널을 달리게 될 것이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가족 곁으로 더 빨리 돌아가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이 길을 만든 이들의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곳에 있었던 모든 엔지니어의 마음속에는 0.7mm의 기적이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입니다. 눈을 감으니 여전히 마지막 발파 소리와 일꾼들의 환호성이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그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세계가 영원히 바뀐 그 순간의 증인이 될 수 있어서 저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의 거물 엔지니어 로버트 해리슨이 목격한 것은 단순한 건설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거부하며 자신들의 몸을 불사른 한국인들의 진심이었습니다. 0.7mm의 오차. 그 좁은 틈 사이에는 밤잠을 잊은 127시간의 사투와 이름도 모를 타국의 시민들에게 삶의 시간을 돌려주겠다는 숭고한 약속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고비에서 0.7mm의 기적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운명을 바꿨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혹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우리 기술력에 대해 어떤 자부심을 느끼시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속 잊고 있던 뜨거움을 다시 깨우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